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77부 창성진 함락, 조선의 변경이 무너지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27년 1월 13일 후금이 조선을 침공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조선의 최전방을 지키는 국경 요새인 의주가 덜커덕 함락이 되었죠. 이 의주가 함락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역시 이괄의 잔당들이라고 있어요. 이때 당시 후금은 사실상 치트키를 하나 갖고서 온 셈이에요. 이때 후금군의 작전은 이거였습니다. 크게 조선의 국경지대를 제압할 목적으로 두 갈로를 부대를 나눠서 내려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주력 부대는 페륵 아민이 이끌고서 의주를 공략을 했고, 나머지 이제 한 개의 부대가 다른 지역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의주였다면 나머지 하나는 어디였냐면은 의주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지역, 바로 이제 창성진이었습니다. 이 창성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뭐 이제 개국 초기부터 계속 이제 조선이 북방 지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의주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새로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이었죠. 따라서 후금군은 주력군이 의주성을 공략하는 한편 다른 한 부대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창성진을 공격을 해오게 되었다는 거죠. 의주에서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무렵에 후금의 페륵, 지르갈랑이 이끄는 한 부대가 창성진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후금군은 일단 소규모 정찰대를 보내서 창성진의 방비태세를 정탐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창성진을 포위해서 공성에 돌입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창성진은 석성으로 창성읍성에서 북쪽으로 45리 정도에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의주성 같은 경우는 의주읍성이고, 사실 의주읍성의 방어력을 보강할 목적으로 만든 산성은 따로 있어요. 그게 백마산성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창성진 같은 경우도 창성읍성이 있고, 이 창성읍성의 방어력을 보강할 목적으로 창성진이 북쪽 45리 정도 부근에 따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창성진 같은 경우는 창성읍성을 버리고서 창성진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 창성진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창주천이 흘러가지고 이게 압록강으로 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이제 해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법 견고한 요새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후금군의 전략은 속전속결이었어요. 조선의 수도 한양까지 단번에 돌파해서 최단 기간 안에 전쟁을 끝낸다. 왜냐면은 이 정매년 전쟁 동안에 후금군이 동원한 병력은 대략 한 3만 명 남짓이에요. 뭐 좀 많이 잡으면 3만 6천까지도 잡을 수 있는데, 아무튼 숫자가 사실 아무리 후금군이 천하무적의 일당백이라고 하더라도 3만 명이라고 하면은 조선의 전 국토를 점령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죠. 그건 가능할 리가 없는 작전이고, 이 3만 명이 할 수 있는 한계치는 결국엔 뭐냐면은 조선의 수도 한양까지 한달음에 내달려가지고 수도를 덜커덕 점령을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후금군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서북면 일대의 일정 구역을 점령을 한 다음에 거기를 저당 잡고 조선 측하고 뭔가 협상을 벌인다. 이게 나름의 이제 좀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3만이라는 병력은 조선의 전체 국토를 점령할 수 있는 병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턱없이 적은 숫자였고, 무엇보다도 후금은 이때쯤 해가지고 만성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보급 물자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이라는 계절적인 특성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후금군 입장에서는 장기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겨울 한파로 인해서 압록강이 얼어붙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도강 장비 없이 순식간에 강을 건널 수 있다. 이거는 장점이 맞아요. 하지만 이거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한겨울에 전쟁을 한다는 거는 공격 측에 있어서 여러모로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대규모 폭설이 내리기라도 한다면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진군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본국에서 보급 물자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거의 힘들죠. 약탈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추수철에 쳐들어왔으면 그래도 나름 농경지를 털어먹는다든가 혹은 뭐 이제 사냥이라도 일단 급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는데, 한겨울에는 이런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선군이 철저하게 청야 작전을 나간다면은
어디 털어먹을 때도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평안북도 일대는 조선 내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동네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후궁군 입장에서는 장기전을 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라고 봤고 어떻게 해서든 속전속결, 단기 결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봤던 거죠. 더군다나 또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은 얼마 전에 후궁군이 영원성 공략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 영원성에서 승리한 걸로 인해서 사기가 올라간 명군이 만약에 역공이라도 해온다면은 이거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까닭에 후금은 아예 애초부터 이번 전쟁에서 장기전은 힘들다. 그냥 최대한 속전속결로 가서 한 방에 조선의 수도 한양을 점령을 하자. 이것이 당시 후금군의 기본 전략 목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속전속결을 가능하게 해줄 그런 기동력을 후금군이 갖고 있냐? 거기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죠. 근데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 되는 요소가 있었어요. 정말 아주 막강한 우군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든든하기 짝이 없죠. 바로 이괄의 잔당들이었어요. 사실상 이괄의 잔당들이 후금을 돕고 있다는 것은 후금 입장에서는요. 게임으로 치면은 맵팩을 키고서 치트키를 써가면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조선이 후금보다 전력상 우위에 있어도 굉장히 불리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괄의 반란을 인해서 서북면 일대의 방어 태세가 사실상 거의 와해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맵팩 키고 치트키까지 써가면서 밀고 내려오고 있으니 조선 입장에서는 이거 막기가 정말 난해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튼 후금 입장에서는 창성진처럼 견고한 요새에서 오랜 시간을 끌면은 불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선은 창성진을 수비하는 조선군에게 항복을 종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항복을 권유한다 정도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괄의 반군이 본래 이 서북면 이때 방어태세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허실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인맥들도 제법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름 회유 공작도 해왔겠죠. 그래서 그 회유 공작을 해왔던 사람들한테 일종의 배신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그런 효과도 나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묘호란 전쟁을 놓고 보면요. 거의 모든 전투에서 이런 배신자 그룹이 한 번씩은 꼭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 후금군은 창성진 주변에 도로망을 차단을 하는 한편 성 안의 조선군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수도 한양은 함락됐다. 이제 남은 것은 너희 창성진 이 외로운 성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조속히 항복을 해라. 이게 사실 근데 상대방한테 항복을 권유할 때 정말 많이 써먹는 멘트가 이거거든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통과 통신이 지금만큼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포위된 군대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량 부족 문제. 그리고 설사 식량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또 요게 문제가 돼요. 정보 부족 문제. 이거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간혹 이런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막강한 그 철옹성들이 이런 항복 권유 작업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무혈 입성을 당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임전태세가 잘 거쳐져 있던 창성진이었지만 막상 후금의 대군을 눈앞에서 목도를 하자 이 창성진의 안에 있던 수비하는 군인들이 당연히 동요하는 기색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흉흉한 소문들이 돌겠죠. 지금 적군 병력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우리는 얼마 전에 이괄의 반란을 겪었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데 과연 저거를 막아낼 수 있겠냐. 그리고 이게 사료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야사 기록이나 이제 실록의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정묘호란 중간중간에 후금하고 내통했던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나름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추론을 해보자면은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아마 이때 당시 창성진 안에서도 이미 이괄의 잔당들하고 내응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만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내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이제 간을 보려고 했겠죠. 세키가라 전투에서 서군 측에 있었던 와키자카처럼 좀 간을 보다가 뭔가 좀 이제 수비 측이 이길 것 같으면 그냥 내통은 없었던 걸로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저쪽으로 붙고 그러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람들을 동요할 만한 그런 말들을 내뱉고 다녔을 수 있죠. 자, 그러자 창성진 부사 김시학이라는 인물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동요하는 병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변방을 지키는 신하로서 마땅히 여기서 죽을 것이다. 만약에 겁이 나거든 도망칠 사람은 지금 당장 도망쳐라. 굳이 말리지 않겠다. 하면서 굉장히 결연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사 김시학이 이렇게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자 병사들은 곧 전의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군은 항복을 거부한 채 전열을 가다두면서 전투태세에 돌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런 부분은 좀 높게 평가를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군이 자꾸 깨지는 모습만 보고서 좀 이제 조선군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당시 조선군이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이괄의 반란으로 이미 서국명일 때는 방어태세가 많이 와해된 상황이었고 그 불리한 상황에서 사실상 영원성 패전을 제외하면은 연승 행진을 하고 있었던 후궁군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최전방이니까 더 많이 들었겠죠. 근데 그 후궁군의 병력이 눈앞에 와가지고 포위를 하고 이렇게 항복을 종용하는 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조선군 요새들이 항복을 거부하고 결상전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이거 이기기 힘들다. 우린 여기서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걸 알면서도 항전을 결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조선군이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름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높게 평가를 해줄만 하다는 거죠. 창성진이 끝내 항복을 거부하자 후궁군은 서둘러 창성진에 대한 공성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창성진을 수비하는 조선군은 부사, 김시학 이하 군병들이 하나가 돼서 결사적으로 후궁군의 공세를 막아내기 시작을 하죠. 초기 조선군은 후궁군의 공세를 잘 견뎌냈지만 후궁군의 파상 공세는 굉장히 매서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군은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 후궁군한테는 몹쓸 치트키가 있었죠. 바로 이제 이괄의 잔당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료에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좀 이제 창성진 함락은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의주성 함락했을 때 그 과정 모습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아마 창성진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후궁군은 이미 이괄의 잔당들을 통해서 조선의 방비태세의 허실을 파악해둔 상태였죠. 제 아무리 견고한 요새라 하더라도 취약 지점은 있기 마련이고 그 취약 지점이 어딘지를 정말 손쉽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약 지점만 아주 죽어라고 물어뜯으면은 뭔가 돌파구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에 내응하기로 했던 사람들도 모르긴 해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창성진 전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조선군의 수세로 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이날 오후 늦게 무렵이 되면요. 후궁군은 마침내 성안의 취약 지점을 돌파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부사 김시학은 포기하지 않고 시가전을 벌이면서 처절하게 항전을 했지만 결국 전세는 이미 기울어진 다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성진을 수비하던 조선군은 모두 전멸되고 부사 김시학은 포로가 되고 말았죠. 창성진 부사 김시학을 포로로 잡은 후금의 페르 지르갈랑. 김시학이 마지막까지 용존 분투했다는 점을 높이 사가지고 투항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시학은 끝까지 투항을 거부하면서 자신은 임금에 대한 충절을 지킬 것임을 강조를 했다는 거죠. 결국 후궁군은 김시학과 그 아들들까지 참수를 함으로써 김시학은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비장한 추호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적이 또 한때의 군사를 보내어 의주에서 강을 따라 올라와 창성부를 공격하자. 그러니까 이미 아민의 군대는 의주성을 공략하고 있고 나머지 한 부대가 강을 따라서 상류 지역으로, 압록강의 상류 쪽으로,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동북쪽이죠. 그걸로 올라가서 위치해 있는 창성부로 이 지르갈랑이 이끄는 부대가 또 가고 있었다는 거죠. 절제사 김시학이 홀로 외로운 성을 지켰으나 힘이 다하고 원군도 없어서 성이 드디어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구절은 심플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의주성 함락 과정을 밀어놓고 봤을 때 아마도 비슷한 패턴으로 함락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시학이 적에게 잡히자 적이 칼로 위협하였으나 시학은 적을 꾸짖으며 굴복하지 않고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살해되었다. 그러면서 김시학은 나중에 이제 이 비장한 치호가 알려지게 되면서 영웅으로 이제 떠받들어 모시게 되죠.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조선의 최전방 국경 요새인 의주와 창성진을 함락시킨 후궁군은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다음번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번 전쟁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뭐냐면은 가도의 몸운용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가도를 토벌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작전 목표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의주와 창성을 함락한 후군군은 다시 부대를 나눠서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평북 해안간 일대를 갖다가 휩쓰면서 남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후군군은 부대를 크게 셋으로 나눠서 남진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총사령관 아민이 주력군을 이끌고서 바로 이제 서해안을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제일 먼저 맞이하는 제법 큰 고을이 어디냐면은 용천입니다. 이 용천 일대로 향하게 되고요. 이어서 창성진을 함락시킨 병력들은 아민의 부대가 용천을 공략하는 틈을 타가지고 용천을 패싱하고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철산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대는 내륙 쪽으로 진군해서 선천과 곽산을 거쳐가지고 정주로 공략하게 되는데, 여기가 옛날에 고려시대에 서희가 강동 육주를 만들었던 바로 그 일대죠. 그래서 한 부대는 해안가를 따라서 휩쓸고 오고 한 부대는 내륙길로 가고, 그리고 해안가로 가는 부대도 크게 둘러 나눠서 한 부대는 용천, 한 부대는 철산을 공략하는데, 일단 용천 자체가 이제 조선의 핵심 요새 중에 하나인 용골산성이 있는 곳이고, 철산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그 앞에 가도가 있잖아요. 즉 철산으로 내려가는 부대의 타깃은 바로 이 가도의 몸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월 15일 개전한 지 불과 3일 만에 후군군 한 부대가 철산 부근까지 당도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당시 몸운용의 부대 중에서 일부가 철산, 사포 항구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갑작스럽게 후군군이 나타나자 그야말로 혼미백산하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몸운용은 굉장히 싱겁게 사포 항구를 포기를 하고 가도의 본진으로 퇴각함으로써 사실상 조선군에게 별다른 도움을 못 줘요. 하여튼 이 친구가 진짜 끝까지 도움이 안 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데, 조선 입장에서 나름 기대해볼 만한 게 뭐냐면은 몸운용이 그래도 수군 전력을 동원해서 철산 앞에서 위력 시위라도 하면서 후군군의 배후로 공략할 듯 말 듯 그런 태도만 보여줘도 후군군이 섣불리 남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천과 선천 일대를 공략하는 그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꼽힐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 정도만 해줘도 좋은데 모문형이 그것도 안 해요. 근데 진짜 도움이라고는 1도 안 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후금 측에도 있었죠. 당시 후금군은 해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도를 공략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철산 방면으로 진출한 후금군의 실제 목표는 가도를 함락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문영의 부대가 가도를 빠져나와서 조선군과 연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즉 견제를 하는 것에 좀 더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모문영의 부대가 겁을 집어먹고 가도에 웅크리게 됨에 따라서 후군군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아쉬운 대목이 뭐냐면은 모문영이 뭐 적극적으로 철산에 상륙해가지고 후금하고 한판 붙는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군 전력을 이용해서 해안가를 오가면서 후금의 후방을 공략할 것처럼 그런 모습만 좀 보여줬어도 좀 이제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갔을 수 있는데, 하여튼 도움이 정말 안 돼요. 아니 자기가 요동의 고토를 회복하겠다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후금을 자극하고 도발을 했으면은 최소한 이 정도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이 모문용이 그냥 가도에 숨죽이고 웅크리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모문용의 도움은 기대하기 힘들어졌고, 이제 아민이 이끄는 주력 부대는 안심하고 용천 일대의 조선군을 공략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민이 이끄는 주력군이 용천을 밀고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그러면 서북면 일대를 지키고 있던 조선군의 기본적인 전략은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